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있는 써니 아일스 비치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볼 수 있기도 한 곳이죠. 제니퍼 알폰소 씨는 이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미혼모 여성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한 명 있었죠. 그녀는 어느 날 데릭 메디나 씨를 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릭은 주로 UFO나 영적 존재와 같은 것들로서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을 써놓은 책들을 써낸 남성이었습니다. 직접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줄거리만 봤는데도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쨌든 작가라는 직업과 동시에 아마추어 복서, 야심에 차있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할리우드에서 영화배우로 잠깐 활동하다가 실패했지만 그 이후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작가나 배우로서의 자신의 생각 같은 걸 쓰면서 사람들 사이에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평소에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제니퍼를 알기 시작했고 둘은 이 공통사로서 많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결혼에 골이 났었고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이날은 둘의 데이트 날이었던 것이죠. 결혼 후 이 둘은 세계에서 유령으로 유명한 여러 유명지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령의 존재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도록 CCTV를 집안 곳곳에 설치해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워낙 독특했던 관심사로 만났기 때문에 성격은 보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제니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데이시 페르난데스의 말에 따르면 식당에 출근하면 항상 말다툼을 했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간혹 데릭이 자신과 헤어지고 싶어 한다는 말도 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제니퍼가 미안하다는 사과를 먼저 하고 좋은 관계로 되돌리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참다 못한 데릭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칼로 물베기였던 것일까요? 별거 생활을 한 지 하루 만에 둘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가까워졌고 데릭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건 아니었지만 따지고 보면 별거까지 하고 거의 이혼부터까지 갔다 왔으니 재혼이나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대체 뭐가 문제였던 것일까요?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족이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책을 써냈던 데릭은 정작 자신의 문제는 귀신이나 외계인의 힘을 빌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2013년 8월 8일 매우 더웠던 여름날 이른 아침 데릭은 페이스북에 한 개의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난 내 아내를 살인해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선고받을 거야. 모두들 사랑하고 그리울 거야. 잘 지내. 페이스북을 하는 너희들은 뉴스에서 날 보게 될 거야. 내 아내는 날 주먹으로 때렸고 더 이상 이런 학대를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야. 너희들은 날 이해해 주길 바래. 라고요. 그리고 한 개의 사진을 바로 이어서 포스팅합니다. 이 말과 함께요. 제니퍼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했던 데이시 페르난데스는 이 포스팅을 보고 평소에 귀신이나 외계인, 좀비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코스프레까지 하는 건가? 그런데 좀 지나치다 하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릭은 이 글을 포스팅하고 곧바로 자신의 부모님 댁에 들렸다가 경찰서로 가서 자신이 아내를 집에서 총으로 쏴서 살해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관들은 부엌에 페이스북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총을 맞고 쓰러져 사망했던 제니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스프레가 아닌 실제 살인이었던 것이죠. 데릭은 대체 왜 아내를 쏴 죽였고 왜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으며 왜 자수를 했던 것일까요? 먼저 이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 데릭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Early this morning, you turned yourself into the South Miami Police Department, correct? Yes, sir. And why did you do that? Because I'm not a killer. I do not feel that I am guilty. This was self-defense.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는 데릭. 그래서 자수를 하러 왔던 것일까요? 형사들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살인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건지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데릭은 아내가 새벽에 깨워달라고 자신에게 얘기했었는데 깨우지 않았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And then she started throwing stuffed objects towards me as a weapon. What exactly was it that she was throwing at you? Towels, mascara, creams. I got hit in the face a few times. Did you sustain any injuries at that point? No. And at that point, did she leave the room? Correct. 여기까지 심하게 쏘고 큰일 없이 방을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어던진 것들을 사과라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얻어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번 이런 식인 아내에게 화가 나서 위층으로 가 옷장에서 총을 꺼내왔다고 했습니다.
Did she have a weapon in her hand at that time? No. Did there come a point where you went upstairs and obtained your firearm? Yes, after I was being punched, yes. What did you do next? I went downstairs, you know, confronted her, saw what she was doing, and she had a knife in her hand. Did you have the firearm in your hand? Yes, it did. Did she say anything to you at that point? Yeah, you know, you're not gonna kill 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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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just like, you're you know, that stuff. 칼을 들고 욕을 퍼붓던 아내에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대릭은 아내의 칼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Was she armed with any other weapon at this time? No. What happened next? She just started firing punches like crazy and wouldn't stop again. But she was really, like really attacking me. Like I was getting out the way, I got hit in the arm and she was like going for my temple. I felt like she was, you know, she was trying to just take me out. So after she hit you in the kitchen, I fired. how many times? I fired away. I shot her Where did you shoot your wife at? from the neck to the stomach. And do you know how many times you actually hit your wife? 6 to 8 times. Oh, well, everything that was in there hit her. Everything that was the full round. So every round that you fired hit your wife. Correct. 하지만 주먹질을 하던 아내가 결국은 자신의 급소인 관자놀이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총으로 쏴버렸다. 그것도 탄창에 들어있던 8발 모두를 말이죠. 어쨌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When you shot your wife, did she say anything? No, she just kept on trying to attack me. She was in shock. She had an expression like she was shocked, but she still was trying to swing at me, trying to lunge at me. And what did you do with the gun after you shot her? I put it upstairs in the closet again, and then I talked to my stepdaughter. I told her to keep this door closed, don't come downstairs. And then I went downstairs, I took the picture, and then I just locked the door. What did you take a picture of? Of her. Was she deceased at that point? Yes. And why did you take a photo? So the family would know and be notified, and they can rush over there and get my stepdaughter. And what did you do once you took that photo? Uploaded it on Facebook. 유가족들에게 알려서 의붓딸을 데려갈 수 있게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했다. 그리고 형사들은 몇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Was there ever a point in time where you were a amateur boxer? Yeah, What was your record as an amateur boxer? 25-0. And that means that you never lost a fight? Correct. What injuries did you sustain today? I have marks on my chest, my right side of the chest, and my left arm is bruised. Severe pain. Are any of those injuries life-threatening? No. I mean, it feels like it. They said it was just bruised, but I don't know if it's fractured, but I feel severe pain towards the left arm. Did you feel that her punching you in the arm and chest would ultimately kill you? Correct. I was more concerned about the temple. Then let me ask you, the injuries to your arm and to your chest, those were not life-threatening injuries, correct? No. Well, maybe my chest. Maybe my chest, yes. My arm, no. My chest, yes. 아마추어 복싱 전적 25승 0패의 대릭이 평범한 20대 여성에게 주먹으로 맞아서 팔에 멍이 들고 가슴에 상처가 났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팔이 부러졌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게다가 가슴 쪽 부상은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고 바로 앞에 있는 그녀를 향해 총으로 8발을 쏴서 죽였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릭.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대릭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And why did you not call 911 from the residence? Because I figured I had to solve it on my own. 자, 여러분들은 대릭의 신문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실 분들을 위해 대릭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인 아내가 맨손으로 아마추어 복싱 전적 25승 0패의 자신에게 가슴과 팔, 관자놀이를 공격하여 죽이려 했고 그게 너무너무 아팠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무서웠던 남성은 권총으로 8발을 쏴서 살해했다. 그리고 곧바로 시체를 사진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업로드했고 유가족들이 이 포스팅을 보고 아, 제니퍼가 죽었구나. 소녀를 데리러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도와줬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911에 신고 안 하고 직접 자수하러 갔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을 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맞다. 신문실에 형사들과 같이 있던 레아 클라인 검사는 곧바로 1급 살인 혐의로 대릭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집안 곳곳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검사는 그 CCTV도 증거물로 준비했고 먼저 여러분들께 이 CCTV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리기 했던 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 3분 제니퍼는 1층에 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분 뒤 대리기 내려와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뭔가 제니퍼로 보이는 손이 휙 하고 대릭에게 날아가는 게 보였고 대릭은 움찔하더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안쪽 상황은 보이지 않아 어찌 돼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싱크대에 비춰지는 빛으로 보아 다툼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가서 올라가는 듯 보이는 대릭. 약 30초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듯 합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살짝 보이는 누군가의 실루엣. 곧 화면에 먼지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대릭이 권총을 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또 위로 올라가는 대릭. 1분 30초 정도 뒤에 휴대폰을 들고 내려옵니다. 사진을 찍고는 외투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경찰들과 유가족들은 집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집을 나갔던 대릭은 부모님 집에 있다가 11시 30분경에 마이애미 경찰서로 자수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주장을 했던 대릭을 위해 형사들이 촬영해둔 멍과 상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두들겨 맞았다면 당연히 상처들이 매우 도드라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저 팔에 있는 멍들 모양으로 봐선 이미 생긴 지 시간이 좀 지난 것들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멍이 시간 단계상 어떤 색으로 보여지는지 간단하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고 지나가죠. 첫 번째 단계는 붉은색을 띠는 멍인데 피부에 있는 혈관이 파괴된 직후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란색인데 혈액이 산소를 잃기 시작하면 저런 색을 띱니다. 세 번째는 보라색이고 해당 부위에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이런 색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부터는 치유 과정이면 녹색입니다.
이 과정부터는 생산된 적혈구들이 헤모글로빈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색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단계이며 노란색입니다. 만들어졌던 적혈구가 붕괴하며 얘네가 생산했던 헤모글로빈이 분해되어 빌리루빈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이 피부에 착색되며 노란색을 띠게 되죠. 그럼 대릭의 팔에 있는 멍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멍들은 아침 7시 30분에 맞아서 생겼을 테고 약 4시간 30분 뒤인 12시에 촬영할 때 당시에는 이미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도 완전 막바지 5단계로 보여집니다. 멍이 없어지기 직전인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멍이 생기고 없어지는 데까지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가 걸리는데 대릭은 고작 4시간 30분 만에 없어져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이 체질이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곧 재판은 열렸고 피고 측은 대릭과 샴 쟁게나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원고 측은 레아 클라인 검사가 참석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본 콜로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렸던 이 재판에서도 많은 증인들이 참석했지만 그중 죽은 엄마와 한 집에서 경찰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10살짜리 딸아이의 증언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go downstairs with me? Well, why did you leave me while I was going home? Because they closed the door. Who closed the door? Derek. He said, stay in your room. I couldn't see the whole entire thing because they're blocking me. And there's so many police in the house. The only one who I really like is Derek. And why not? Because he's like mean and stuff. Who's he mean? 검사 측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1급 살인죄를 구형하였지만 피고 측은 여전히 정당방위로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칼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바꾸면서 말이죠. 아까 신문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칼을 뺏었다고 했던 진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보기에 자신들이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복했던 것이죠. 진술의 번복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을 알고도 말이죠. 어쨌든 원고와 피고 측의 최후의 변론까지 듣고 난 뒤 배심원단은 고민에 빠졌는지 약 6시간 동안 편결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이 지난 뒤 배심원단은 편결을 했습니다. 바로 2급 살인죄로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2016년 2월 5일인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선고일엔 피고, 원고 측 모두가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데 여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 will be suing this world. I did not get a fair trial. And I will be taking action. I will be suing. Nothing further. And God knows the truth and nothing further. 결국 그는 2급 살인죄로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데릭 측은 해당 판결에 불만을 갖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29일 3차 항소까지 했던 데릭 측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서 2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인이 모른 척하더라도 세상 모두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